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강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는 측면에서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지식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지식들 속에는 과학적인 내용도 있었고,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왔으며, 현대의 환경관이 어떠한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환경관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구체적인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과목은 그렇게 단순히 지식을 얻고 끝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단 하나라도 실천할 때 여러분이 이 수업을 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인이 사용하는 전력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10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전기의 양,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쓴다고 해도 미국인들이 쓰는 양의 10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쓸 수 있는 전기를 한 사람이 쓴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러한 문명, 바람직한 문명일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아도 개발도상국의 100배의 이산화탄소를 미국인들은 배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근 50년 사이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왜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국토의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 면적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옛날에는 훨씬 느리게 오고 갔습니다. 그죠?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빠르게 그 사이를 오고 가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훨씬 먼 거리를 오고 갑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는 것이 30년 전에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걸 통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TX 타고 통근을 해요. 대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서울 근교를 놓고 보더라도 그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백만이 출퇴근을 해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그죠? 자동차를 몰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현대에는 그 소모되는 에너지 자체보다는
비용으로 다 환산되는 거죠. 그만큼의 비용을 내가 감당하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가. 시간.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감당할 만한가. 시내에서 움직이는데도 1시간 걸리는데 시외에서 오더라도 비슷하게 시간 걸린다면 해볼 만하다 해서 하는 거죠. 즉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쪽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어떻습니까? 밭에서 난 거를 바로 따서 먹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거리를 이동을 해서 또 중간에 가공이 됩니다. 가공이 되어서 통조림에 넣거나 가공된 어떤 식품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비자에게 유통이 됩니다. 이렇게 먹거리 하나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원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전달이 됐을 때 그만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고 에너지 소모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을 여러분 근처에서 즉 생산지에서 바로 여러분이 사서 먹는다면 그렇게 하는 소비 방식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나 에너지 소비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물론 그 과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삶의 편리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욕구가 무지무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공된 식품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좀 집 가까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사 먹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당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결국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는가. 결국 자신의 욕심의 자제 또는 의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반환경적 문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욕심에 토대를 둔 경제 체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시켜 충족시키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거든요. 결국 가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결국 누가 무엇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갖는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군가 통제해 주지 않고 그냥 내비두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게끔 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어떤 그 생애 의욕을 불태우고 성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 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환경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자원을 당대에 다 소모시켜 버려서는 아니 되며 후손을 위해서도 항상 일정한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이 그러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살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법을 만들 것입니까?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삶의 불편을 감수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현재 세계에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양은 전 세계 인간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프리카나 몇몇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식량이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바다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운송체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정보망이 없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분배를 반대하는 그러한 또 국소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 가난한 국가들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에서 아주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이 결국 이러한 분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의 위기를 현대 기술 문명이 자초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대기오염 누가 일으켰나? 공장, 자동차,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토양오염, 수질오염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서 오염이 자행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오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실마리 또한 현대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술 혹은 환경통제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환경의 파괴를 되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이.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고급 기술은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은 기술이다 이거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시키는 그런 엔진 대신 적게 방출시키는 그런 엔진을 만들고, 그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 기술을, 환경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 국가가 다시 그 기술로 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에 대한 그러한 각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거를 팔 때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적게 시키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유럽의 차를 계속 잘 팔기 위해서는 그러한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자동차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 만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죠. 잘 못 만들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환경의식이 더욱더 확산되고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러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면 결국 그러한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더욱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강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러한 환경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출산 장려 정책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인구 폭발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는 거죠. 인구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지구적으로 보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팽창하고 있는 그러한 인구를 좀 줄여줘야만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수 있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삶의 질을 10년 뒤에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지구 환경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인구는 그런 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국소적인 그런 경제상의 필요를 놓고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 국가 경제상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 출산도 거래를 해야 될까요? 출산율 거래 정책. 아프리카가 출산율이 높으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낮으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주에 걸쳐서 기독교 문명이 서양의 환경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 가운데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있다 라고 주장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장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문화명령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환경 파괴들이 자행될 수가 있었고, 서양 문명이 그렇게 환경 파괴적 성향을 띠게 되는 데는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인간을 자연이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라고 보고 그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즉 베이컨적 실용주의가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그러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때는 꼭 그러하진 않다. 즉 기독교의 신앙을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환경 파괴적 삶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극도로 충족시키는 것을 바람직한 거로 보지 않죠. 그래서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것은 본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스스로 절제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저 본향을 사모하며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고 지나친 소비를 경계하고 결국 그러한 모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쪽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죠. 그 본질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죠? 즉 청지기적 삶,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걸 믿고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하나로서 또한 자연 또한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결국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그마한 노력들을 모아야 할 때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멀리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환경과 힘을 활용해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파급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첫 번째는 지속적 관심입니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둘째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관심만 갖고 그치면 안 되겠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넓은 여론화입니다. 앞서 가진 두 가지 활동, 여러분이 환경에 대해 가졌던 관심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를 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따를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 관심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실에서 했던 것처럼 언론이나 신문, 방송, 보도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신문을 펼쳐보면 환경에 대한 얘기가 하루라도 빠지는 적이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환경 관련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책을 또 꾸준히 읽는 것. 환경과 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환경에 관련된 침묵의 봄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이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공부도 안 했다면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겠다. 환경에 관한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여러분이 무슨 전공을 하시든 다 관련이 됩니다. 환경 문제요. 관련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큰 그러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들을 확보해 놓으신다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선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환경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고 또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하십시오. 환경 친화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욕심과 편리함만을 쫓는 자세를 버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수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판 군자는 바로 환경 문제를 위해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자는 개인이 수양을 하고 개인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었어요. 그럼 인간 사회가 잘 굴러가고 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거기 한 가지 더 더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더 할 것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자세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자발적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후손들에 대하여 또는 주변의 사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폐해를 끼치는, 부담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에서라도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정하십시오. 절제와 검역의 자세, 꼼꼼히 따져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필요하죠.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걸어다니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승용차를 몰고 다니지 않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 물건을 한번 사면 버리지 말고 오래 쓰고 아껴 쓰고, 또 쓰지 않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또 쓸 수 있게 하고, 아나바다 운동을, 그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그죠? 나눠 쓰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시 쓰고,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뭐 새 물건 쓰고 싶죠. 사람들이 누구나 깨끗한 거, 새로 나온 거. 하지만 환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검역의 자세를 가지고 오래된 낡은 물건을 자랑스럽게 쓰시고 남에게 받아서 또 쓰고, 여러분이 쓰던 건 남에게 주어서 또 쓰게 하고, 뭐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이겁니다. 샤워를 할 때 물을 아껴 쓰고, 그죠? 어떻게 하면 물을 줄일까? 변기에 페트병을 집어넣어서 물을 빠져나오는 양을 줄인다든지, 한번 쓴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뭐 화분에게 주는 식으로 해서 수돗물 사용을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없는 데도 켜져 있는 불 바로바로 끄고, 뭐 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교 강의실에 보면 막 불이 막 켜져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바로바로 끄는 여러분의 노력이 학교에게도 유익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전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막 원자력 발전소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환경에 대한 그 부담이.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10%만 줄인다고 한다면 원전 몇 개를 안 지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이제 전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는 그러한 게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환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단체에 가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 실천의 예로서 스콧 니어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원래 대학 교수였고 경제학자였는데요. 부인 헬렌과 함께 미국의 버몬트 메인주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농장이 얼어붙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는 여행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그러한 삶이 참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니어링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은 계속된다. 삶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목적과 기능과 경험이 있는 한 진보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일부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 한 개인은 인류 전체의 일부이자 그가 살고 있는 당대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환경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을 치열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이 신이 지은 집 옆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급자족적 삶을 살 수는 없겠죠.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것처럼 호숫가에 집을 짓고 극도의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자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그죠?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욕심을 최소로 줄이면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환경 친화적 삶을 살기 위한 실천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는 10년 이상 티코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죠.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실내용 외투라고 하는 게 있대요. 겨울에 그 외투를 입고 지내는 거죠, 실내에서. 그래서 의복이나 음식에 과용을 하지 않고 절약을 하고 항상 이면지를 활용하고 물건을 오래 또는 고쳐서 사용하죠. 컴퓨터, 노트북, 옷, 신발, 냉장고 등 오래오래 씁니다. 10몇 년씩 20년 가까이 쓰고 육식을 잘 하지 않는다. 육식을 할 때 많은 소를 키우면 숲이 파괴돼야 되죠. 또 소를 많이 키우면 소가 트림을 많이 합니다. 방귀도 많이 낍니다.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게 또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단 말이죠. 그래서 육식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육식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사람처럼 육식을 하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녹지대는 거의 다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되도록 많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포장이 적게 된 물건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 자체가 남들 보기에는 가난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비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 친화적 삶의 모형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폭넓은 여론화가 있습니다. 즉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욱 널리 알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주변에서 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고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 편지를 쓸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글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잖아요.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사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남들에게도 그러한 실천을 왜 자기가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리고 그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를 선도하고 이 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끄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기사를 퍼뜨리는 일. 여러분이 어디서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접했던 것은 이제 수목장 같은 겁니다. 예. 지금 묘지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죠? 묘지가 여기저기 막 들어서면서 이제 전 국토가 묘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납골당을 만들고 화장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화장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물론 화장을 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이제 화장한 것을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이제 환경 친화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나무 밑에다가 이제 유채를 묻어서 나무가 다 그걸 빨아들여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나무가 이제 그 사람의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 자체가 하나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몸이 하나의 나무가 됐다면 그것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으면 수목장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연과 친화적인 삶, 또 미래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그러한 어떤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새롭게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자손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이것은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러한 재산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도 함께 누려야 될 그러한 자산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의 후손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100년? 200년? 1000년? 10,000년? 먼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 지구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참 적었죠. 그들은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환경이 정화되고 자연정화돼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과연 그런 식으로 이 지구상의 자원들을 다 소진시켜버린다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장의 화석연료도 이제 고갈됩니다. 몇십 년 있으면 고갈돼버려요. 미래 세대가 더 이상 화석연료는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로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화석연료도 좀 남겨놔야죠. 빨리 남겨놓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걔네들도 또 화석연료가 어떤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남겨놓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지구의 문명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나무 베기만 해서는 안 되죠. 계속 심어서 새로 생산을 해줘야 돼요. 바위 캐서 막 쓰기만 하면 안 되죠. 바위도 그거 생성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돌을 갖다 다 그냥 없애버리면 나중에는 암석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때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자연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미래 세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좀 절제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 환경은 그 자체로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환경을 내가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를 내가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늘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